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요. 지난 8월에는 고가 시계나 수입 가방이 붙는 개별 소비세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2달 만에요. 어제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유는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면은 해외 고가 명품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린 겁니다. 콧대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정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스바겐 파문은 끝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는데요. 2000cc급에 이어서 3000cc급 디젤 엔진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요. 일부 휘발유 차량 엔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또 이미지 실추까지 폭스바겐이 치러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3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장은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예. 자체는 좀 오르락 내리락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4.37포인트, 0.21% 상승해서 2052.7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4.05포인트, 0.59% 상승해서 686.18포인트에서 마감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세는 이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2,300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힘겨루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1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이 51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에 기관 역시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의 강보합 정도의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50선이 넘었는데 전고점이 얼마였죠? 코스피가요? 올해 연중 고점은 2180포인트 정도였으니까요. 예. 아직도 상당히 먼 걸음이고 예. 1차적으로 시장에서 상정하고 있는 저항선은 한 2080에서 2100 사이 정도라고 평가되니까 네. 전고점을 올해 고점을 도전한다라는 거는 남은 기간 동안 쉽지 않아 보이지만 네. 예, 시장에서 상정하고 있는 1차 지지선에 대한 도전은 남은 시간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네, 길게 보면은 8월 11일 날부터 네.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시장이 9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에 나섰고요. 본격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돼 10월 첫째 주부터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2천선에 안착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니까 최근 시장의 모습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안도랠리다.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이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이 발표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보통 반기에 한 번씩 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증언일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나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많이 둔감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FOMC 미팅에서 이미 12월 달에 올리든 동결을 하던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이번 이 의회 청문회에서는 특별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이 시장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일정 부분은 조금 더 12월 달에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옐렌 의장이 조금 더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은 시장에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제약
업종의 네.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에 이 희노애락을 다 안겨주었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6%나 오르면서 다시 55만 원 고지를 회복을 했고요. 여타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 지수 자체가 2.8%나 올랐으니까 네. 오늘의 가장 단연코 관심주는 제약 바이오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이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에 대한 판매처가 확보가 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동안 관심이 완전히 허상만은 아니었다. 이런 네.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감을 못 잡겠어요.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 제약바이오 지수는 상당히 부침이 예. 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마음 놓고 투자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관심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라고는 총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 업체 하나가 새로 등록되지 않았나요? 최근에 상장된 종목, 제가 오늘 그 종목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지수가 전반적으로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자체는 제약바이오가 이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일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또 운송에 관련된 부품주들 이런 쪽이 좀 더 오늘은 알겠습니다. 모양새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며칠 전이었죠. 편의점주가 또 자살을 하는 그 소식을 그렇죠. 봤었어요. 네. 이게 한 2년 전인가에 크게 한 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편의점 본사가 워낙 이 가맹점들에게 갑질을 한다. 그래서 이걸 좀 못하게 하는 그 움직임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간판을 바꾼다라든가, 로고를 예. 바꾼다든가, 이럴 때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또 이제 폐지할 경우에 위약금, 이런 예. 부분에서 불공정 거래가 꽤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 횡포를 좀 막기 위해서 편의점용 표준 계약서라는 예. 게 제정이 돼서, 이 사용을 권장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주관을 하고요. 이 도소매 업종 표준 계약서라는 게 그전에 있었는데, 네. 이 도소매 업종 표준 계약서에는 외식업, 교육 서비스업, 이런 학원들 그런 관련된 표준 계약서가 있었는데 편의점 관련된 표준 계약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몇 해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손보지 않았었나 봐요. 워낙 이 업체 수도 많고 이 품목들이 많아서 이 예.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제정이 된 거고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안 따른다고 해서 바로 페널티를 먹는 것은 아닌데 안 따랐다가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의 조사를 직권조사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들이 좀 편의점에 유리해진 건가요? 몇 가지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편의점주, 가맹점주에게 유리해졌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분쟁이 나타나지 않게 모호했던 기준들을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임의로 중도에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 위약금 규정이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6개월치 이익 배분금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또 3년에서 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을 경우에는 2개월치의 이익 분배금을 위약금으로 낸다. 이렇게 명문화가 됐고요. 네. 이런 명문화가 없을 적에는 위약금을 1년치, 몇 개월치 이렇게 받아도 계약서는 이제 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명문화를 했고요. 인테리어 잔존가라든가 철거 보수 비용 부담 이런 것들도 계약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무조건 가맹점주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테고요. 네. 책임이 있다면 가맹점주가 부담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맹점주한테 유리한 부분은 하나가 신설이 됐는데 네. 그 전까지는 광고 비용을 본사하고 가맹점주하고 이렇게 일정 부분씩 예. 나눠서 부담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광고 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예, 광고는 본부가 한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마일리지 적립, 할인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어느 비율로 나눈다. 기타 입금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문다.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들어있는데요. 네. 그런 것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분쟁이 조금 예. 잦아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내는 서류 같은 것들이 좀 간소화될 것 같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대출을 한번 써려고 예. 은행을 찾았다가 손이 아플 정도로, 팔이 아플 정도로 예. 많은 사인을 했는데 이 서류? 담보대출할 예. 때 서류가 지금까지 한 20장 정도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20장이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게 절반 수준으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시행되는 일자는 내년 4월이 될 것 같고요. 네. 한 20개 안팎의 서류 중에 9개를 통폐합하거나 없앤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서류 작성을 하고 자필 서명을 하고 덧쓰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부수적이거나 중복되는 내용, 경미한 사항들은 다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출 상품 안내서, 확인서, 임대차 사실 확인각서, 부채 현황표, 위임장, 각서, 여신거래 종류 분류표 이름만 들어서는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실제 대출하러 갔을 적에 이거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고 사인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투자 상품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앞에 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없앤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자필 서명, 그러니까 서류, 네. 대출 서류 중에 이러이러한 설명을 들었음, 읽음 1억 원 정, 이런 것들을 덧쓰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상당히 많은데요. 종전까지는 약 30글자 안팎의 글씨를 더 써야 했는데, 여러 말에 7글자로 예. 줄인다고 하니까 조금 편리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7자가 듣고 이해하였음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앞에 이제 쭉 내용 써놓고 네. 듣고 이해하였음, 요 글자만 딱 쓰면 된다 이건데요. 그렇게 종전부터 하지 참. 예, 내년 4월부터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 될 텐데. 대출이 예. 가계대출 늘리는 걸로 예. 잘못 오해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소비자들한테 편리해지는 거니까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대출 자꾸 는다고 하는데 이 가계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경영자가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 여기서 자체 배송하는 게 있잖아요. 로켓 배송. 네네. 근데 이걸 두고 아무래도 택배업체가 시장을 뺏긴다 싶으니까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이제 법원에서 신문이 있어서 네. 양쪽의 입장들이 나와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신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반대로 그 신사업 때문에 일거리가 좀 줄어드는 쪽은 좀 아무래도 좀 그분들도 또 서민들이니까 이 중간에서 이 참 절충점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택배업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직접 이 배달 요원들을 채용을 하고 직접 이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거창하게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거에 반발해서 CJ 대한통운 등 택배 회사 11개가 네. 이 로켓 배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예. 그거에 관련된
신문기일이 오늘이었고요. 오늘 양측의 입장이 처음 이제 맞붙었습니다. 택배회사 측 변호인은 쿠팡이 이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상품을 배송을 하는 게 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해야 되고 해당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택배 요원, 배송 요원들을 채용을 한 다음에 자가용으로 배달하는 것은 문제다 주장을 하는 건데요. 쿠팡 측에서는 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벤처다. 우리 네. 벤처 사업으로 신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택배 회사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체 인력으로 구매자에게 이 물건을 배송을 하는 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네. 화물차 운송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꽃집이라든가 중국집 짜장면 배달 이런 것들은 네. 똑같이 어떻게 보면 화물 내지 배송업인데 화물차 운송하고 상관없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과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이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커머스 업체의 정말 그 과감한 투자로 봐야 될 것인지 소비자들을 위한 아니면은 정말 택배 업체들의 주장처럼 이게 시장을 나눠 먹으려는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당장은 택배 업체한테 큰 영향은 없을 수는 있는데 네. 쿠팡의 계획은 2017년까지 1조 5천억을 투자를 하고요. 예. 4만 명의 그 배달 요원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정도 인력이 새로 배달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 기존 택배 업체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겠군요. 그 LED 조명, 예. 요즘 LED 조명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전기료도 아껴준다, 뭐 이러는데 이게 또 뭐 기준에 부적합한 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 다행히 좀 그 기준 미흡한 제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품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 3개 제품이 감전 및 누전 기준이 조금 부적합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코스모스 전기, 포스코, 또 S&B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특정 모델이 그런 건데요. 이 제품들은 지금 각 업체에서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이 누전 위험에 있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정상 제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모델명은 이 한국소비자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확인을 해서 혹시 해당 제품이 있으시면 교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이 해외에서 그 들어오는 브랜드들, 고가 브랜드들 있잖아요. 시계, 가방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일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8월에 내놨습니다. 근데 2달 만에 어제 전격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세금을 줄여서까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촉진을 했는데 이 브랜드들이 판매 가격은 전혀 내리지를 않고 콧대를 높이고 있어서 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께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에 이수 한 박스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가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노인 자원봉사 단체를 알아보기 위해 고양 실버 인력뱅크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금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꽃노인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한 100여 분 되십니다. 교육봉사뿐만 아니라 공연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지역 축제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그려주는 그런 문화활동도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노인 자원봉사단이기 때문에 만 60세부터 최고령 88세까지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작년보다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은퇴하시고 나서 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노년의 활기찬 문화로 우리 자원봉사를 통하여서 사회참여에 아주 기쁨을 좀 누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고양 실버 인력뱅크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페이스 페인팅이라든가 풍선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 7년 된 것 같아요. 내년이면 70입니다. 제가 외국을 나갔었었는데 일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다가 여기 와서 동화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 힘들다고는 물론 할 때는 몰라요. 하다가 보면은 하나도 힘이 들질 않는데 이제 와서 조금 피곤하다 하는 거는 있지만 사람들한테서 얻는 기쁨이 더 많았기 때문에 즐거웠죠. 피카소 그림 그리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았다 그랬는데 올 여름 동안의 결과물 중에서 가장 크게 많이 남았고요. 시청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걸 얻은 것 같고 그래서 고양 실버 인력뱅크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고양 실버 인력뱅크 현장이었습니다. 만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고가 해외 브랜드 가방들 개별 소비세 인하했다가 2달 만에 폐지한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놨죠. 제가 보통 명품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싶어 해서 자꾸 그렇게 쓰게 되는데 고가 시계 그리고 뭐 고가의 해외 브랜드 가방들 이런 것들에 붙는 일명 사치세라고 부르는 개별 소비세를 내려줬습니다. 세금을 내려주면 당연히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니까 더 많이 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다시 백지화가 되는데요. 정부도 좀 조속 행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사치세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개별 소비세가요. 네네. 예, 이게 어떻게 추진됐던 건지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은 저희도 까맣게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2015년 8월 27일에 정부가 네.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해지고 그 같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었죠. 네. 이때 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를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첫 번째가 탄력세율 제도라고 해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정도 세율을 인하를 했고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원래 정상 세율의 30%까지 인하가 되었지요. 네. 거기에 동일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고급 시계, 예. 고급 가방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개별 소비세가 어느 금액서부터 적용이 됐는 거니 1개당 500만 원 이상서부터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아닙니다. 200만 원 이상서부터 됐는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500만 원 이상으로 부터만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겠다. 이와 같은 그 기준 금액 자체를 갖다가 올려버린 거죠. 올려버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짜리 아래까지 사는 것은 이제 세금 깎아주니까 가격도 내려가겠지라는 게 정부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당시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이게 또 다른 부자 감세의 형태 아니겠느냐. 예, 그런 이런 얘기도 비판이 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정부가 다시 돌려오겠다. 다시 기준 가격을 200만 원대로 낮추겠다 하는 걸 보니까는 결국은 부자 감세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찌되었던지 간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되었다면 예를 들면 300만 원대 고급 가방이 있었다고 하면 예. 당시 개별 소비세가 20% 세율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살 때는 360만 원을 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개별 소비세가 그 기준 가격이 올라가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안 된다면 그 값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예. 300만 원 떨어지면 정부가 바라던 대로 중산층이 그와 같은 고급 가방을 많이 구매해서 해당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그 여파로 이게 경기 활성화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갔단 말이죠. 가방값이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이러면서 항상 얘기는 그렇게 해요. 본사의 방침이다. 예. 본사의 방침이겠죠. 하지만 예. 궁극적인 것은 이럴 겁니다. 한국 시장은 값을 올려도 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든 인상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고급 가방이라든지 고급 시계 같은 것은 한국의 특정 계층은 한국에서 못 사면 외국에서도 사가지고 들어오는 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그것을 수입에다 파는 판매상이나 모두 이와 같은 틈새를 잘 보고 있었지요. 네. 무슨 가방이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면은 어느 정도 싸니까 비행기 값은 남는다. 이래서 그걸 무슨 재테크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예. 특정 계층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어차피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굳이 아까 같이 기준 가격 올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수입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요. 네. 소비자 가격 어쨌든 더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 네. 개별 소비세를 또 인하해주기도 했으니까 네. 결국은 그게 기업의 이익으로 좀 돌아간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예. 부가가치세와 똑같습니다. 간접세로. 네, 예. 간접세입니다. 예. 결국은 이런 어떤 얘기인 거니 명품 가방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네. 원래 기준 가격을 200만 원대로 했더라면 국고에 들어올 개별 소비세가 네. 기준 가격을 높임에 따라서 결국은 국고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별 소비세 이 고급 가방과 같은 것들은 거꾸로 비과세 네. 폭을 넓힌 셈이 돼버렸어요. 이거 잘 몰랐을까요, 정부가요? 아마 저도 경제학자 예.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은 네. 지금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품목들은 이것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예. 일부 특정 브랜드 업체가 주도하는 공급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아무리 가격을 높여도 살려고 하는 그 브랜드들이 네네. 예, 좌우하는 시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한국에서 개별 소비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하든 인상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2달 만에 네. 사실 이렇게 전격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는 장도 있겠지만은 네.
정책적으로 좀 혼선을 빚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도 없거든요. 예, 참 하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참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예측을 못했을까 하는 것은 예. 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모피나 보석, 귀금속들은 약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요. 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방이니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개별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이렇게 기준 가격을 높여도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다시 빨리 이제 원위치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떤 그 시장에 네. 특별 개별 제품 시장에 대한 연구 분석이 미흡했다. 세금에 미치는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이 좀 미진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은 그 아까 국고로 들어올 돈이 좀 덜 들어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개별 소비세 인하 때문에 생긴 세수의 감소폭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추정이 되나요? 예. 우리나라 그 세금 전체가 약 21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서 개별 소비세가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인데 부가가치세는 한 55조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번 고급 가방이라든지 이런 인하 때문에 결국은 개별 소비세가 약 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거기에 부과가 되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네. 그 교육세까지 따지면 약 한 1,400억 원 정도가 세수 감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메워야 되나요? 예, 정부의 생각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 개별 소비세는 물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약 1,000억에서 1,500억 사이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고급 시계라든지 고급 가방이 많이 팔림으로 해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든지 또는 판매상들이 법인세나 소득세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 같은 생각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실패했지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 문제는 모든 게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예, 정부가 좀 더 스터디를 잘 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스마트 IT 뉴스 시간이고요. 스마트한 기자입니다. 남혜연 IT 전문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수줍어 하시나요? 너무 예. 설명 좋게 해주셔서. 네. 네. 예, 네네. 똑소리 나게 많이 방송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아닙니다, 많이 여기자들이 네. 똑똑하게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서, 예, 그랬고요. 저희 후배들도 선배들 그러시는 거 보면 너무 좋습니다. 덕담은 여기서 끝으로 하고요. 네. 예. 애플의 아렌츠 부사장 있잖아요. 버버리에서 왔던 그 부사장인데, 미국 맞습니다. 여성 기업인 중에서 연봉 킹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836억 원을 받았죠. 와, 엄청 버네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현금은 38억 정도고요. 예. 나머지는 스톡 옵션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아직 실현이 안 된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성 임원 중에서 그 다음으로 네네. 소득 많은 사람은 누군가요? 사프라케치 오라클 최고 경영자인데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601억 원의 연봉이고요. 그 다음은 되게 유명하죠. 일 중독자로 출산하고 2주 만에 업무에 복귀했던 여성의 적이 됐던. 그렇죠. 네. 마리사 메이어 야후 최고 경영자가 연봉이 475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두 명 다 스톡옵션이 많이 차지한 그런 금액이고요. 마리사 메이어는 지금 둘째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집인가요? 야후 자신의 사무실 옆에다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지는데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듭니다. 근데 아렌츠 부사장이 더 많은 줄 몰랐어요, 연봉이요.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해 5월 애플에 합류해서요. 유통 온라인 매장을 담당하는 부사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버리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는데요. 네. 한동안 버버리가 상당히 가세가 기울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버버리를 다시 일으켜센 명장으로 좀 통하고요. 원래 물류랑 경영 지원 전문인데 네. 그 버버리에도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주력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 많이 없애버리고 라이선스가 아니라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버버리를 키워냈어요. 애플에는 왜 왔을까요? 애플에도 이제 요런 워치 있잖아요. 애플워치가 네. 작년에 새로 나왔잖아요. 애플워치를 선보이면서 패션 쪽 명품 전략을 많이 앞세웠는데 RNC가 오면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모셔오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그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가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겠네요. 맞아요. RNC가 애플워치를 내면서 영업팀에 메모를 보냈던 게 국내에서도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 RNC가 쓴 메모 내용이 애플 신제품을 사려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출시일에 맞춰서 매장 앞에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행동은 모두 과거일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애플 제품도 사전 예약으로 판매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품의 판매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랑 합작해서 고가 이미지를 또 많이 매기기도 했고요. 이런 게 RNC의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 뭐 버킨백인가 뭐가 그거는 예약을 해도 뭐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지 살 수 있다는 수천만 원짜리 백이죠. 그렇죠.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여성 임원 기사가 나오기는 하는 거는 전 반가워요. 무조건 좋아요. 그쵸.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이 성공한 여성 임원들 수는 참 적어요. 그렇죠. 유리천장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성이나 인종차별로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들을요. 네. 특히 여성 임원 같은 경우에 유리천장 얘기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미국도 어느 정도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대체로 여성이 언급되는 경우는 문화 쪽 말고는 아주 이례적으로 기업에서 특히 성공한 여성 임원 얘기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간된 주요 IT 업체의 직장 내 다양성 보고서를 보면은요. 승진에 성공하거나 임원이 된 직원들 대부분 남성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남성 임원이 전체 88%를 차지하더라고요. 144명 임원 중에 126명이 남성이었고요. 구글도 84%, 인텔 83%, 애플, 아마존도 82%로 10명 중에 8, 9명이 다 남자가 임원이 되는 거였죠. 여자는 한두 명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것도 백인 남성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한국은 더 심하죠. 한국은 더 심한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해 발표된 내용이에요. 다국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한 통계인데요. 36개국 3천여 개 기업으로 여성 임원 비율을 조사했더니 한국이 몇 등이었는지 아십니까? 꼴찌겠죠. 네, 1.2%로 꼴등이 됐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다 꼴찌일까요? 예. 네, 다른 조사에서도 여성 임원 비율이 1.9%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 취재를 할 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기업들에서 경력직 여성 임원들 좀 많이 채용했었잖아요. 주로 화장품이나 패션업체에 있던 분들이 마케팅 부서에 많이 배치가 됐죠. 그런데 이제 최고 경영자 자리라기보다는 그걸 보좌한다거나 일부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임원을 뽑을 때 역시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임원 자리에는 어느 정도 한정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한정 짓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위에 뭐가 이렇게 투명한데 안 뚫리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참 그런 것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여성이라면 좀 많이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다 깰 수도 없고. 근데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줘야지 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계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 국회의원의 그 공천 비중 자체를 한 30%는 가져가자라는 주장도 있고 유럽연합은 여성 기업들에게 여성 임원의 할당을 주거든요. 그렇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2003년에 여성 임원 할당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이거나 상장사 같은 경우에 40%까지 여성 할당을 하지 않으면 임원해요. 해당 기업을 해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회사법도 만들었고요. 이 노르웨이에서 시작한 이
죄송합니다. 임원 할당제가요.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까지 유럽 국가들이 40% 할당제를 설정해서 여성 인력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런 좀 그 제재를 가하고 있죠. 멋지네요. 전체 임원의 40%라니요. 네. 예.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그렇죠. 이러면은 또 이 남성분들 이 얘기가 안 나오지 않죠. 역차별이다. 예. 그런데 할당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남성에 치우쳐 있던 조직 문화를 정상적으로 좀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배제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자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소수자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지 혁신이나 혹은 기업 경쟁력도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지금 여성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뭐가 힘든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뭘 제일 많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답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육아 문제는 정말 그렇죠. 아주 힘들거든요. 육아나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쟤는 뭐 결혼하면은 뭐 일을 오래 하겠어? 중간에 나가버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일에 몰두하면 정말 독한 여자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렇죠? 둘 다 잘하면 아마 골병이 들겠죠. 독한 여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예, 진짜 그렇죠. 예. 일 하면은 애는 어쩌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애는 어쩌려고 그래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힘든 거는 비전이 없다는 거죠. 같은 얘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필드를 뛰는 그 여자 선배들이 되게 드물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롤모델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역할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나 목표를 세우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끝까지 버텨라라고 얘기를 해요.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예.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필드를 뛰는 거는 저희 인생의 목표기는 합니다. 예. 다들 뭐 그렇게 일을. 롤모델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남성의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폭탄주를 마셔야 되는 문화 또 뭐 이게 흡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걸 다 결정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예, 사내 정보도 거기서 다 유통이 되고 중요한 결정도 이루어져요. 정말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술을 많이 못 마시거나 그리고 여성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 선배가 남자 후배를 끌어주는 문화도 역시 직장 생활한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한계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사회화가 되죠. 여성분들이 또 독특하게. 아까 마리사 메이어의 예도 그런 예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성이 성공하려면 더 독해져야 한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의사결정권에 10명의 자리밖에 없다면 아까 말한 통계상으로는 8, 9명은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봐도 여성의 몫은 한두 자리밖에 없는데 입사할 때 성적만 놓고 보면 남성이랑 여성 비율이 같잖아요. 그럼 여성끼리 경쟁률이 훨씬 심해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여성끼리 싸우게 만든 다음에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말한다는 건 차별적인 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특히나 IT나 디지털 부분은 섬세함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자 이러면서 초반에만 잠깐 쓰다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마리사 메이어나 셰릴 샌드버그나 이런 사람들도 좀 여자 후배들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오늘 남혜영 기자가 마지막이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한 남 기자가 오늘 마지막이라 굉장히 아쉬운데요. 너무 아쉬워요, 저도. 남 기자도 후배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또 필드에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혜연 IT 전문 기자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